2. 호리키와 나 서로 경멸하면서 교제하고 서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의 소위 교우라는 것이라면 저와 호리키의 관계도 교우였으면 틀림없습니다. 저는 교밭이 스탠드바 마담의 어이없음에 호소하여 담배가게 요식고를 내연의 처로 맞을 수 있었고, 스키지의 스미다강 근처에 있는 목조로 된 작은 2층 건물의 1층에 방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술을 끊고 슬슬 제 고정직이 되기 시작한 만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고,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방 같은 데 들르기도 하고 또 화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를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가 하는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나도 어쩌면 차차 인간다운 것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이 희미하게 가슴속을 훈훈하게 덮여주기 시작하던 참에 호리끼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 생마, 이런 그래도 좀 철난 얼굴이 됐네. 오늘은 고엔지 여사로부터 심부름인데 말이야. 말하다 말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부엌에서 차 준비를 하고 있는 요식고 쪽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괜찮아? 하고 묻기에 괜찮아, 무슨 얘기를 해도 상관없어 라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사실 요식고는 신뢰의 천재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교바시의 바 마담과의 관계는 물론 제가 가마쿠라에서 저지른 사건에 대해 말해줘도 스네코와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짓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노골적으로 말했는데도 요식고한테는 그것이 전부 농담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우쭐거리고 있군. 뭐 별 얘기는 아니고 말이야. 가끔은 고엔지 쪽에도 놀러 와달라는 말씀이더군. 잊을만 하면 괴조가 날아와서 기억의 상처를 부리고 쪼아 터뜨립니다. 금방 예전의 죄와 부끄러운 기억들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왁 하고 소리치게 될 것 같은 공포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실까? 내가 물으면 좋지 대답하는 호리키. 저와 호리키 둘이 겉모습은 닮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싼 술을 여기저기 마시러 다닐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둘이 얼굴을 마주하면 금방 똑같은 모습의 같은 수준의 개로 변해서는 눈 내리는 시가지를 싸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예정을 되살린 꼴이 되어 교바시의 작은 바에도 함께 갔고, 그리고 끝내는 고엔지의 시집권의 아파트에도 근하게 취한 개 2마리가 되어 찾아가서 자고 오게끔 되었습니다.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호리끼가 저녁 무렵 후줄근한 유카타를 입고 스기지에 있는 저희 집에 와서는 오늘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여름 양복을 전당포에 잡혔는데 노모가 알면 곤란하다. 금방 되찾고 싶으니 무조건 돈을 구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저한테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여느 때처럼 요식코한테 요식코의 옷을 전당포에 들고 가게 해서 돈을 마련하여 호리끼에게 빌려주고, 그러고 나서도 아직 돈이 조금 남았기에 그 돈으로 요식코한테 소주를 사오게 해서 서미다 강에서 가끔 약하게 불어오는 시궁창내 나는 바람을 쏘이며 아파트 옥상에다 실로 구질구질한 남양 연애 자리를 차렸습니다. 저희는 그때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명한 놀이로 명사에는 모두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등의 구별이 있는데, 그렇다면 희극명사, 비극명사의 구별도 있어야 마땅하다. 예컨대 정기성과 기차는 둘 다 비극명사고 전철과 버스는 둘 다 희극명사다. 왜 그런지를 이해 못하는 자는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 희극의 하나라도 비극명사를 삽입하는 극작가는 이미 그것만으로도 낙제, 비극의 경우도 똑같다는 논법이었다. 자, 준비됐어? 담배는? 제가 묻습니다. 이거는 비극 명사의 준말입니다. 희는 또 희극 명사의 준말이겠죠. 호리끼가 이런 지하에 대답합니다. 약은 가루약이야, 알약이야? 주사. 그럴까? 호르몬 주사도 있는데 말이야. 아니야, 단연코 B이지. 주사 바늘이라는 게 우선 훌륭한 B 아닌가? 좋아, 인정해주지. 그렇지만 자네 약이나 의사는 말이야. 그래 보여도 제법 희라고. 죽음은 희. 목사도 중도 그렇지. 아주 잘했어. 그리고 삶은 B이지. 아니, 그것도 희. 아니야. 그렇게 되면 모든 게 희가 되어버려.
그럼 하나 더 묻겠는데 만화가는 설마 하니 히라고 하진 않겠지? 대비극 명사. 뭐야? 대비는 자네 쪽이지. 일은 시시끌렁한 익살이 되어버리면 재미없습니다만 저희는 그 놀이가 일찍이 온 세상의 살롱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그저 재치 있는 놀이라고 덕이 만만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그 비슷한 유의를 또 하나 발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니어 맞추기였습니다. 검정의 바니어는 하양, 그러나 하양의 바니어는 빨강, 빨강의 바니어는 검정. 꽃의 바니어는 내가 물으면 호리끼는 입을 일그러뜨리고도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화월이라는 요리집이 있으니까 달. 아니야, 그건 바니어가 아니야. 오히려 유이어이지. 별과 제비꽃도 유이어잖나? 바니어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러면 꿀벌이다. 꿀벌? 뭐라네? 개미던가? 뭐야, 그건 그림의 모티브라고. 얼버무리려 들면 안 되네. 알았다. 꽃에는 떼구름. 달의 떼구름이겠지. 이 떼구름, 달에는 떼구름, 꽃에는 바람. 이거는 호사다마라는 뜻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 꽃의 바람. 바람이다. 꽃의 바니어는 바람. 졸렬하군. 그거는 나니와 부시 가사 아니야. 나니와 부시는 의리, 인정 등의 주제를 악기 반주와 함께 노래하는 대중적인 창을 말합니다. 나니와 부시 가사 아니야. 출신을 알만하군. 아니, 비파다. 더 졸렬해. 꽃의 바니어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꽃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잠깐 뭐야, 여자군. 내친김에 여자의 유의어는 창자. 자네는 참씨를 모르는군. 그럼 창자의 바니어는 우유. 야, 그건 좀 괜찮은데. 자, 그런 식으로 또 하나. 부끄러움의 바니어는 모렴치지. 유행 만화가 조시 이키타. 호리끼 마사오는 이때쯤 되면 두 사람 다 점점 웃음을 잊어버리고 소주에 취했을 때 특유의 유리 파편이 머리에 가득 찬 것 같은 음산한 기분이 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아직 너처럼 오랏줄에 묶이는 치욕 같은 건 겪은 적이 없어. 흠칫했습니다. 호리끼는 내 심처를 제대로 낸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나를 죽어야 할 때를 놓친 쓸모없고 모렴치한 바보의 화신, 말하자면 살아있는 시체로밖에 생각하지 않았고 내가 호리끼의 쾌락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것만 이용하면 그뿐인 교우였다고 생각하니 아무리 저라도 기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호리끼가 저를 그렇게 보는 것도 당연한 일인 것이 저는 옛날부터 인간 자격이 없는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역시 나는 호리끼한테조차도 경멸받아 마땅한지도 모른다고 곧잘 생각했습니다. 죄의 반의어는 뭘까? 이건 어렵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법이지. 호리끼가 태연히 그렇게 대답하기에 저는 호리끼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가까운 빌딩에서 명멸하는 네온사인의 붉은 빛을 받아 호리끼의 얼굴은 무서운 형사처럼 위험있게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죄라는 건 자네 그런 게 아니야. 죄의 반의어가 법이라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며 시치미를 떼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 죄가 꿈틀거린다지. 그럼 뭔데 신이야? 자네한테는 어딘지 목사 같은 구석이 있어. 기분 나쁘게. 자 그렇게 쉽게 처리하지 말자고. 둘이서 좀 더 생각해보자. 그렇지만 이건 재미있는 테마 아닌가? 이 테마 하나에 대한 대답만으로도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설마 죄의 반의어는 선이지. 선량한 시민? 즉 나 같은 것이지. 농담은 그만두자고. 그러나 선은 악의 반의어지 죄의 반의어는 아니야. 악과 죄는 다른가? 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것에 지나지 않아. 인간이 멋대로 만들어낸 도덕이라는 것을 말로 표현한 거지. 말이 많군. 그렇다면 역시 신이겠지. 신. 뭐든지 신으로 해두면 틀림없어. 아, 배가 고픈데. 지금 아래층에서 요식구가 잠두콩을 삶고 있어. 절은 고마워라.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저는 양손을 머리 뒤에 베고 벌렁 누웠습니다. 자네는 죄라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군. 그야 그렇지.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나는 남봉은 즐겨도 여자를 죽게 하거나 여자한테서 돈을 우려내거나 하지는 않거든. 죽인 게 아니야. 우려낸 게 아니야. 라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한 그러나 필사적인 항변의 소리가 끌어올라 왔습니다.
그러나 아니 내가 나쁜 거야 라고 금방 다시 고쳐 생각해 버리는 이 버릇. 저는 아무래도 정면으로 맞서서 당당하게 토론을 하거나 하질 못합니다. 소주의 음침한 취기 때문에 시시각각 마음이 험악해지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면서 거의 혼자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가는 일만이 죄는 아니야. 죄의 반의어를 알면 죄의 실체도 파악될 것 같은데 신, 구원, 사랑, 빛.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사탄이란 반의어가 있고 구원의 반의어는 고뇌일 텐데 사랑에는 정오, 빛에는 어둠이라는 반의어가 있고 선에는 악, 죄와 기도, 죄와 회개, 죄와 고백, 죄와 전부 유효야. 죄의 반의어는 뭘까? 죄의 반의어는 꿀이지. 이 꿀은 일본어로 죄는 썸이, 꿀은 미스. 예, 꿀이지. 꿀처럼 달콤하거든. 배고파. 아무거나 먹을 것 좀 갖고 와. 자네가 갖고 오면 될 것 아니야. 거의 태어나서 처음이랄 만큼 격렬한 노여움의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아래층에 가서 요시코 씨하고 둘이 죄를 저지르고 오겠어. 토론보다 실제 답사. 죄의 반의어는 꿀에 절인 콩, 아니 삶은 콩이던가. 저는 그 혀가 잘 돌지 않을 만큼 취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해. 아무데건 가버려. 죄와 공복, 공복과 콩. 아니 이건 유의인가? 호리끼는 대먹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죄와 벌, 토스토의 부서기. 언뜻 그 생각이 머리 한쪽 구석을 스치자 흠칫했습니다. 만일 저 토스토 씨는 죄와 벌을 유의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반의어로 병렬한 것이었다면 죄와 벌, 절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 얼음과 수처럼 융화되지 않는 것, 죄와 벌을 반의어로 생각했던 토스토 예쁘석계의 바닷말, 썩은 연못, 남마의 그 밑바닥. 알 것 같다. 아니야, 아직. 하며 머리에서 주마등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봐, 엉뚱한 잠두콩이야. 이리 좀 와봐. 호리끼의 목소리도 안색도 변해 있었습니다. 호리끼가 방금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아래층에 갔다고 생각하자마자 되돌아온 것입니다. 뭔데? 묘하게 살기 등등해진 우리 둘은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갔고 2층에서 다시 아래층 우리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호리끼가 멈춰서더니 봐!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우리 방 위의 작은 창이 열려 있었고 그곳으로 방 안이 보였습니다. 전기불 아래 2마리 짐승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찌저찌 현기증이 나면서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야. 놀랄 것 없어. 등등을 거친 호흡과 함께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요시코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계단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호리끼가 커다랗게 기침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혼자 도망치듯 다시 옥상으로 뛰어 올라와 들어누워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때 저를 엄습한 감정은 노염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묘지의 유령 따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흰옷을 입은 신령과 마주쳤을 때 느낄지도 모를 아무 소리도 안 나오게 만드는 고대의 거칠고 난폭한 공포였습니다. 저의 세치는 그날 밤부터 나기 시작하였으며 점점 더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게 되었고 점점 더 인간을 한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이 세상에서 삶에 대한 일체의 시대, 기쁨, 공명 등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로 그것은 제 생애에 있어서 치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정면에서 정수리에 치명타를 입었고 그 뒤로 그 상처는 어떤 인간에게 접근하더라도 그때마다 쓰라린 것이었습니다. 동정은 가지만 자네도 이 일로 이제 조금은 뼈저리게 깨달았겠지? 이제 나는 2번 다시 여기에 안 올 거야. 이건 마치 지옥 같군. 그렇지만 요시코 씨는 용서해 주어라. 자네도 어차피 신통한 녀석은 아니잖나. 신뢰하네. 그 북한 장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만큼 멍청한 호리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든지 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새 등 뒤에 요시코가 삶은 콩을 수북하게 담은 접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하고는 알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니까. 앉아서 콩 먹자. 나란히 앉아서 콩을 먹었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상대방 남자는 저한테 만화를 그리게 하고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거스름을 피우며 놓고 가는
30세 전후의 무지하게 몸집이 작은 상인이었습니다. 그 상인은 그 뒤로는 차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어째서인지 그 상인에 대한 정오보다도 처음 발견했을 때 큰 기침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한테 알리러 다시 옥상으로 돌아온 호리끼에 대한 정오와 노여움이 잠 못 드는 밤이면 부글부글 끓어올라 괴로워했습니다. 용서할 것도 용서받을 것도 없었습니다. 요식고는 신뢰의 천재니까요. 남을 의심할 줄이라고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극, 신에게 묻겠습니다. 신뢰는 죄인가요? 요식고가 더럽혀졌다는 사실보다도 요식고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사실이 그 뒤에도 오래오래 저한테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비루하게 쭈뼛쭈뼛 남의 안색만 살피고 남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버린 자에게 요식고의 순결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아오바 폭포처럼 상큼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누런 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보세요. 요식고는 그날 밤부터 제 1비 1소에조차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봐 하고 부르면 흠집에서 눈길을 어디 두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아무리 익살을 떨어도 절절매고 벌벌 떨고 무턱대고 저에게 경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고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요? 저는 유부녀가 급탈당한 얘기를 이책저책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식고만큼 비참하게 능욕당한 여자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왜소한 상인과 요식고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 비슷한 감정이 있었다면 저도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단지 어느 여름날의 하룻밤 요식고가 신뢰해서 그리고 그뿐. 그렇지만 그 때문에 내 정수리는 정통으로 얻어맞아 빠개졌고 목소리는 쉬어버렸고 머리에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새치가 나기 시작했고 요식고는 평생 절절매며 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얘기는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중점이 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그것은 저한테는 그다지 괴로운 일도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행복할지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난리칠 것 없이 그 즉시 아내와 이혼하고 새 아내를 맞이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용서하고 참으면 된다. 어느 쪽이건 남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이 잘 수습될 거라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런 사건은 남편에게 분명히 큰 충격이긴 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충격일 뿐이며 언제까지나 무한히 밀려왔다 쓸려가는 파도와는 달리 권리를 가진 남편의 노여움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저에게는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남편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고 생각하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처럼 생각되었고 남편은 화를 내기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 못했고 또 아내는 그녀가 지녔던 귀한 장점 때문에 능욕당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장점이라는 것은 남편이 예전부터 동경하던 순결무구한 신뢰심이라는 한없이 애잔한 것이었습니다. 무구한 신뢰심은 죄인가? 유일하게 믿었던 장점에조차 의욕을 품게 된 저는 더 이상 무엇가 뭔지 알 수 없게 되었고 그저 알코올에 손을 뻗칠 뿐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극도로 천박해졌고 저는 아침부터 소주를 마셨고 이빨은 허물허물 빠지기 시작했고 많아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춘화를 모사해서 밀매했습니다. 소주를 살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저한테서 시선을 돌리고 줄줄 매고 있는 요식구를 보면 이 녀석은 전혀 경계라는 것을 모르는 여자니까 그 장사꾼하고 한 번만 그랬던 게 아니지 않을까? 또 호리끼는? 아니 홍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하며 의심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작정하고 추궁할 용기는 없어서 예의 불안과 공포에 몸부림치며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는 기껏 비굴한 유도신문 같은 것을 쭈뼛쭈뼛 시도해보고 어리석게도 속으로는 일희일비하면서 겉으로는 공연히 익살을 떨고 그러고 나서는 요식구에게 저주스러운 지옥의 애무를 가하고 골아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잔뜩 취해서 귀가한 어느 날 밤 저는 설탕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요식구는 잠들어 있는 것 같기에 제가 부엌에 가서 설탕통을 찾아내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설탕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길쭉하고 까만 작은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든 순간
그 상자에 붙어있는 라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벨은 손톱으로 반 이상 벗겨내져 있었습니다만 남은 부분의 영어 문자는 또렷했습니다. DIAL, DR. 저는 그 점 주로 소주를 마셨기 때문에 수면제는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불면은 저희 지병과 같은 것이었기에 대부분의 수면제에 익숙했습니다. 이 DR 한 상자면 분명 치사량 이상입니다. 아직 상자의 보응을 따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를 치를 작정으로 이런 곳에 게다가 라벨을 벗겨서 숨겨둔 게 틀림없었습니다. 가엾게도 그 아이는 라벨의 서양 글씨를 못 읽기 때문에 손톱으로 반쯤 벗기고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나지 않게 살그머니 컵에 물을 채우고 천천히 상자의 봉을 따서 단숨에 전부 입안에 털어넣고 컵의 물을 침착하게 다 마시고 전기불을 끄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3일 동안 저는 죽은 듯이 잠만 잤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실로 처리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유예해 주었다고 합니다.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중얼이는 헛소리는 집에 갈래?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는 당사자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말하고는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점차 안개가 사라지고 나서 보니까 머리맡에 넙치가 아주 불쾌한 어조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연말이었죠. 다들 정말이지 눈이 빙빙 돌 정도로 바쁜데 언제나 연말을 노려서 이런 일을 저지르니 이쪽이 죽을 지경입니다. 넙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는 것은 교바시의 바 마담이었습니다. 마담, 제가 불렀습니다. 뭐 정신이 들어? 마담은 자신의 웃는 얼굴을 제 얼굴 위에 덮치듯이 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요 식구와 갈라지게 해주세요. 저 자신도 뜻밖인 말이 나왔습니다. 마담은 몸을 일으키고 가늘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 또한 정말로 생각지 못했던 우습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형용하기 어려운 실언을 했습니다. 나는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갈 테야. 와하하 하고 웃은 넙치가 큰 소리로 웃었고 마담도 킥킥 웃기 시작했고 저도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붉히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는 편이 좋겠어. 넙치는 언제까지고 새들새들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자가 없는 곳에 가는 편이 좋겠어. 여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돼. 여자가 없는 곳이라니 참 좋은 생각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 그러나 저희 이 바보 같은 헛소리는 나중에 무척 음산한 형태로 실현되었습니다. 요식구는 제가 요식구 대신 독약을 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전보다 한층 더 저한테 절절맸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웃지 않고 제대로 말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저도 아파트 안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여 저도 모르게 밖으로 나가 또다시 싸구려 술을 품마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DR 사건 이후로 저는 살이 많이 빠졌고 손발이 노곤해졌고 만화 일에도 점점 소홀해졌고 넙치가 그때 병문안이라며 두고 간 돈을 가지고 설명이 있네요. 넙치는 그것을 제 마음입니다 라며 자기가 주는 돈인 것처럼 내밀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고향에서 저희 형들이 보낸 돈 같았습니다. 저도 그때쯤에는 넙치네 집에서 도망쳤던 때와는 달리 넙치의 그런 그들먹거리는 연기를 어렴풋하게나마 간파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척 얌전하게 그 돈에 대한 사례를 넙치한테 했지만 넙치가 왜 그런 복잡한 책략을 쓰는 건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아무래도 제 눈에는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돈을 가지고 큰맘 먹고 혼자서 지족과 현해에 있는 미나미 이즈의 온천장에도 가보곤 했습니다만 도저히 그렇게 태평스러운 온천 여행을 다닐 성격이 못 되었나 봅니다. 요식구를 생각하면 그저 쓸쓸하기 그지없었고 여관방에서 먼 산을 바라보거나 하는 차분한 심정과는 아득히 멀었습니다. 결국 여관에서 내주는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밖으로 튀어나가서는 지저분한 찻집 같은 데 뛰어들어가 소주를 그야말로 뒤집어 쓰듯이 품마시고 몸이 더 나빠져서 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취한 채 긴자 뒷골목을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라고 작은 목소리로 되풀이에 중얼거리듯이 노래하면서 내리는 눈을 구둣발로 차며 걷다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일장기가 그려졌습니다. 저는 잠시 쭈그리고 앉아서 더럽혀지지 않은 눈을
양손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눈을 양손으로 쓸어담아 얼굴을 씻으면서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의 샛길이지? 여기는 어디의 샛길이야? 어린 소녀의 서글픈 노래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갖가지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 불행한 사람만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불행은 소위 세상이라는 것에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세상도 그 사람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해 줍니다. 그러나 제 불행은 모두 제 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또 우물쭈물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얘기를 하려 하면 넙치가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 전부가 잘도 뻔뻔스럽게 그런 말을 하는군 하고 어이없어 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세상에서 말하는 방자한 놈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마음이 너무 약한 놈인 건지 저 자신도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였던 듯 끝도 없이 점점 더 불행해지기만 할 뿐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일어나서 급한 대로 우선 적당한 약을 하고 생각하며 가까운 약방으로 들어갔다가 그곳 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인은 플래시 세례를 한꺼번에 받기라도 한 것처럼 얼굴을 쳐들고 눈을 크게 뜨더니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크게 뜬 눈에는 경악의 빛도 혐오의 빛도 없었고 그의 구원을 바라는 듯한 그리운 듯한 빛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의 남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언뜻 그 부인이 목다리를 짚고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달려가서 부축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여전히 그 부인하고 얼굴을 마주보고 서 있는 사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큰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 약국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식구한테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서 마신 뒤 아무 소리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그 다음 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하루 종일 잤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제 비밀인 각혈이 아무래도 불안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약방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웃으며 정말이지 솔직하게 부인에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털어놓고 의논했습니다. 술을 그만 드시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치 혈육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마시고 싶거든요. 안 돼요. 우리 주인도 폐결핵인 주제에 술로 기운을 죽인다고 술만 마시다 수명을 줄였죠.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두려워서 도저히 안 마시고는 못 배기겠단 말입니다. 약을 드릴게요. 술은 그만 드세요. 부인은 목다리를 딸까닥 울리면서 저를 위해 이쪽 저쪽 선반에서 갖가지 약품을 찾아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미망인으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는 치바 시인가 어딘가의 의과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아버지와 같은 병에 걸려 휴학을 하고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집에는 중풍에 걸린 시아버지가 누워 있었고 부인 자신은 5살 때 앓은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전혀 못 썼습니다. 이건 조혈제, 이건 비타민 주사제, 주사기는 이건 칼슘, 위를 버리지 않게 소화제, 이건 뭐 하면서 대여섯 종류의 약품 설명을 애정을 담아 해주었지만 이 불행한 부인의 애정 또한 저에게는 너무 과했습니다. 마지막에 부인이 이건 아무리 애써도 술이 마시고 싶어 못 견딜 때를 위한 약이라고 하면서 재빨리 종이에 싸준 상자, 모르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술보다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도 말했고 저도 그 말을 믿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도 술 냄새가 불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참이기도 해서 오래간만에 알코올이라는 사탄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기에 저는 아무런 주저 없이 제 팔에 그 모르핀을 주사했습니다. 불안감과 초조함과 수치심이 깨끗이 사라지면서 저는 아주 명랑한 웅병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사를 맞으면 몸이 쇠약해진 사실도 있고 만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 자신도 웃음이 터질 만큼 절묘한 만화가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개라던 결심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었을 때쯤에는 저는 이제 그 약이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중독되면. 그럼 정말 큰일 나요. 약방 부인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설명이 있습니다. 저는 남의 암시에 정말이지 쉽게 걸리는 성격이었습니다. 이 돈은 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너니까 알 수 없지만 따위의 말을 덧붙이면
왠지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은 묘한 착각이 들어서 그 돈을 꼭 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중독자가 하지 말라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각한 중독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중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약품을 더 많이 찾게 된 것입니다. 제발 부탁이야 한 상자만 더. 계산은 월말에 꼭 할게요. 계산 같은 건 아무 때도 상관없지만 경찰 때문에 시끄러워서 말이에요. 제 주변에는 언제나 무언가 혼탁하고 어둡고 어딘지 수상쩍고 떳떳하지 못한 자의 기척이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눈가림 해달란 말이야. 부탁해요 부인. 키스해 줄게. 부인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약이 없으면 일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나한테는 그게 강장제나 같거든. 그럼 숫제 호르몬 주사가 낫지 않을까요? 사람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술 아니면 그 약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일을 못해요. 술은 안 돼요. 그렇죠? 나는요 그 약을 쓰기 시작하고 나서 술은 한 방울도 안 마셨어요. 덕택에 몸 상태가 아주 좋아요. 나도 언제까지나 시원찮은 만화 따위를 그리고 있을 생각은 없다고요. 이제부터 술도 끊고 건강도 되찾고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돼 보일게요. 지금이 중요한 때라고요. 그러니까 내 부탁합니다. 키스해 줄까? 참 큰일이네요. 중독돼도 나는 몰라요. 부인은 웃음을 터뜨리고 딸까닥딸까닥 목다리 소리를 내면서 그 약을 선반에서 꺼냈습니다. 한 상자는 못 드려요. 금방 다 써버리니까 반이에요. 째째하기는 뭐 할 수 없지. 집에 돌아와서 금방 한방 주사를 놓았습니다. 안 아프세요? 요식구가 쭈뼛쭈뼛 저에게 묻습니다. 그야 아프지. 그렇지만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싫어도 이 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내가 요새 기운이 아주 왕성하지. 자, 일이다. 일. 큰 소리로 떠들어 댑니다. 한밤에 약방문을 두드린 적도 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딸까닥딸까닥 목다리를 짚고 나온 부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서 키스하고는 우는 흉내를 냈습니다. 부인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저에게 한 상자 건넸습니다. 이 약품 또한 소주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불길하고 저주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절감하게 된 것은 이미 완전한 중독자가 되어버린 후였습니다. 정말 모렴치의 극치였습니다. 저는 그 약품을 손에 넣고 싶은 일념에 또 추나모사를 시작했고 약국 부인과 글자 그대로 추잡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죽고 싶다. 숫제 죽고 싶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무슨 짓을 해도 무엇을 해도 잘못될 뿐이다. 창피에 창피를 더할 뿐이다.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에 가겠다니 나로서는 바랄 수도 없는 일이라. 그저 추잡한 죄에 한심한 죄가 겹쳐지고 고뇌가 증폭하고 격렬해질 뿐이야. 죽고 싶어. 죽지 않으면 안 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야. 라는 등 외골수로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집과 약국 사이를 밤미치광이처럼 왕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이를 늘려도 약의 사용량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약방 비전 끔찍할 정도의 액수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보였고 그러면 저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도망칠 최후의 수단.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는 목을 매는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기에 걸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제 사정을 전부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한층 더 나빠서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자 그로 인한 초조와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의 양이 늘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10개를 한꺼번에 주사하고 강에 뛰어들자 혼자 각오를 한 날 오후 넙치가 악마의 육감으로 김새로 챈 것처럼 호리끼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너 각혈했다면서? 호리끼는 내 앞에 책상다리를 하고 앉자마자 그렇게 말하더니 그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가 고맙고 기뻐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리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다정한 미소 하나에 저는 완전한 인생의 패배자가 되어 매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어쨌든 이분하지 않으면 안 돼. 뒷일은 우리한테 맡겨요. 라고 넙치가 숙연한 어조로 저에게 권했고 저는 의지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훌쩍훌쩍 울면서 유순하게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요시코까지 포함한 우리 네 사람은 꽤 오랫동안 자동차 안에서 흔들리다가 주위가 어두컴컴해졌을 때쯤 숲속에 있는 커다란 병원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요양소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묘하게 온화하고 정중하게 저를 진찰하더니 글쎄요, 당분간 여기서 정량하시지요 라고 수줍은 듯 미소 지으면서 말했고 넙치와 호리끼와 요시코는 저만 남겨두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시코는 갈아입을 옷이 들어있는 보따리를 저한테 건네주고는 잠자코 허리띠 사이에서 주사기와 쓰다 남은 약품을 내밀었습니다. 여전히 강장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이젠 필요 없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무언가를 주었을 때 그것을 거절한 것은 제 생애에서 그때 단 한 번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불행은 거절할 능력이 없는 자의 불행이었습니다. 권하는데 거절하면 상대방 마음에도 제 마음에도 영원히 치유할 길 없는 생생한 금이 갈 것 같은 공포에 위협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그렇게 밤 미치광이처럼 원하던 모르핀을 실로 자연스럽게 거절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같은 요시코의 무지에 감동한 것일까요? 저는 그 순간 이미 중독자가 아니게 되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지만 저는 그러고 나서 금방 그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띤 젊은 의사의 안내를 받아 어떤 병동에 수용되었고 철컥 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겠다는 디아를 먹었을 때 제가 했던 바보 같은 헛소리가 정말이지 기묘하게 실현된 셈입니다. 그 병동에는 남자 미치광이 뿐이어서 간호사도 남자였고 여자라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저는 결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광인들은 대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즉, 이 병원에 들어온 자는 미친 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신에게 묻겠습니다. 무저항은 죄입니까? 호리끼의 그 이상하고도 아름다운 미소에 저는 울었고 판단하는 것도 저항하는 것도 잊어버렸고 자동차를 탔고 여기에 끌려와서 정신 이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가도 저는 여전히 광인,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이마에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초여름쯤에는 쇠 창살이 끼워진 창에서 병원 마당의 작은 연못에 빨간 수령꽃이 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만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하자 뜻밖에도 고향에서 큰형이 넙치와 함께 저를 데리러 와서는 아버지가 지난달 말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의 과거는 묻지 않겠다. 생활 걱정도 시키지 않겠다. 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 대신 여러 가지 미련이 있겠지만 곧바로 도쿄를 떠나서 시골에서 요양생활을 해줘. 너가 도쿄에서 저지른 일의 뒤치다거리는 시부타가 대강 해줄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큰형이 진지하게 긴장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향의 산하가 눈앞에 보이는 듯 해서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안 계신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안 계시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공연히 무거웠던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도 상실했습니다. 큰형은 저에게 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자란 마을에서 기차로 4시간 남쪽으로 내려간 곳에 동북지방으로는 드물게 따뜻한 바닷가 온천지가 있는데 그 마을 끝에 방은 5개가 되지만 무척 오래된 집인 듯 벽은 허물어지고 기둥은 벌레 먹어 거의 수리할 수조차 없는 시골집을 사서 저에게 주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붉은 60살 가까운 못생긴 식모를 한 사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하고도 얼만가가 지나는 동안 저는 그 테스라고 하는 늙은 식모한테 몇 번인가 이상한 방법으로 겁탈을 당했고 가끔씩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게 되었고 가슴의 병은 일진일퇴해서 살쪘다 말랐다 하면서 혈담이 나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테스한테 갈모틴을 사오라고 마을 약국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여느 때의 상자와는 다른 갈모틴을 사왔는데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전에 10알 정도 먹고 나서 도통 잠이 오잖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배가 이상해져서 서둘러 화장실에 갔더니 맹렬한 설사가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도 연달아 3번
이나 화장실에 갔던 것입니다. 하도 이상해서 약 상자를 잘 살펴보니 그것은 헤노모틴이라는 설사약이었습니다. 저는 똑바로 누워서 배에 유담포를 올려놓고, 유담포는 더운 물을 넣어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통을 말하지, 유담포를 올려놓고 테스에게 잔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봐, 이건 갈모틴이 아니야. 헤노모틴이지. 그렇게 말하다 말고 후후 웃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페인이란 단어는 희극 명사인 것 같습니다. 잠들려고 먹은 것이 설사약이고 게다가 그 설사약 이름은 헤노모틴이라니.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은 40살 이상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수기 편도 모두 읽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쏙 들어오네요.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모든 것은 그저 지나갈 뿐입니다. 후기. 이 수기를 쓴 광인을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이 수기에 나오는 교밭이 스탠드바의 마담일 거라고 짐작되는 인물은 조금 알고 있다. 몸집이 작고 안색이 안 좋고 눈이 가늘게 치켜 올라가고 코가 높은, 미인이라기보다는 미남이라고 하는 편에 어울릴 만큼 딱딱한 느낌의 사람이었다. 이 수기에는 아무래도 쇼와 5 내지 7년경의 도쿄 풍경이 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교바시의 스탠드바의 친구 손에 이끌려 두 서너 번 들러서 하이볼 같은 것을 마신 것은 일본 군부가 슬슬 노골적으로 설치기 시작했던 1935년 전후의 일이었으니까 이 수기를 쓴 남자는 만나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2월 나는 치바현 후나바시시로 피란가 있던 한 친구를 찾아갈 일이 있었다. 그는 내 대학 시절 학우로 지금은 모 여자대학에서 강사 노릇을 하고 있는 친구였다. 이 친구에게 우리 친척의 혼담을 부탁해 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겸사겸사 신선한 해산물이라도 구해서 집안 식구들한테 먹이려는 생각에 배낭을 짊어지고 후나바시시까지 갔던 것이다. 후나바시시는 갯벌에 면한 꽤 큰 도시였다. 그 친구네는 새로 이사온 주민이어서 그 고장 사람들한테 번지수를 대고 물어봐도 좀처럼 알 수가 없었다. 추운 데다 배낭을 짊어진 어깨가 아파와서 나는 레코드 소리에 이끌려 어느 다방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기 마담이 낯이 익어서 물어봤더니 바로 10년 전 그 교밭이 작은 바의 마담이었던 것이다. 마담도 금방 나를 기억해냈는지 서로 놀라서 요란하게 웃고는 이럴 때에 나오기 마련인 공습으로 집이 타버린 체험 따위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도 자랑스러운 듯으로 얘기하고는 당신은 하나도 안 변했어. 아니에요. 이젠 할머니인걸요. 몸이 삐그덕삐그덕해요. 선생님이야말로 여전히 젊으세요. 천만에 애가 셋이나 되는걸. 오늘은 녀석들 먹일 식량을 사러 왔어. 등등 오랜만에 만난 사람끼리 흔히 하는 인사를 또 나누고 나서 둘의 공통되는 지인들의 소식을 묻곤 하던 중에 문득 마담이 새삼스레 의조를 바꾸더니 당신은 요조를 알고 있었던가요? 하고 물었다. 모른다고 대답하자 마담은 안으로 들어가서 공책 3권과 사진 석장을 들고 와서 나에게 건네주면서 소설의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했다. 나는 남이 떠맡기는 소재로는 작품을 쓰지 않는 성품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줄까도 생각했지만 그 사진, 관로에 설명했습니다. 이 사진 석장의 기괴함에 대해서는 서문에도 써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에 나오는 그 사진들입니다. 그 사진이 썩 마음에 끌려서 어쨌든 노트를 맡기로 했다. 돌아갈 때 다시 여기 들르겠지만 무슨 동네 몇 번지 누구시라고 여자대학 선생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네 집을 혹시 모릅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새로 이사온 사람끼리라 그랬는지 알고 있었다. 가끔 이 다방에도 들른다고 했다. 바로 근처였다. 그날 밤 친구하고 술을 한잔한 뒤 그 집에서 묵기로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그 노트를 읽었다.
그 수기에 씌어 있는 것은 옛날 얘기긴 하지만 요새 사람들이 읽어도 상당히 흥미를 느낄 것이 틀림없었다. 쓸데없이 내가 첨삭을 가하기보다는 이대로 잡지사 같은 곳에 부탁해서 발표하는 것이 좀 더 이의가 있을 듯 싶었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해산물은 말린 생선뿐이었다.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친구네 집을 하직하고 나서 예의 다방에 들러 어제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고 바로 이야기를 꺼내었다. 이 노트 당분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그게 통 알 수가 없어요. 10년쯤 전에 교바시의 가게로 그 노트하고 사진이 소포로 왔는데 보낸 사람은 요조가 틀림없을 텐데 그 소포에는 요조의 주소도 이름도 써있지 않았거든요. 공습 때 다른 물건에 섞여서 이것도 묘하게 무사했나 봐요. 저는 요즘번에 처음으로 전부 읽고 울었습니까? 아니요, 울었다기보다 글쎄 다 끝난 거지요. 인간도 이 지경이 되었다면 이젠 틀린 거죠. 그러고 나서 10년이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군. 이것은 당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낸 거겠죠. 다소 과장해서 쓴 듯한 부분도 있지만 당신도 꽤 피해를 본 것 같군요. 만일 이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친구였다면 나 역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싶었을지도 모르지. 그 사람의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마담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가 알던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눈치 빠르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하나님같이 착한 아이였어요.